톡톡의 최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샤인머스켓 재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보자입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2016년에 300헥타 미만이던 것이 매년 2배씩 증가하여서 5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샤인 재배가 조금 빠른 경우에 4, 5년 차가 됩니다. 물론 그 이상 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부분의 샤인 농가들이 해가 갈수록 제맛이 안 나고 맛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차쯤 되면 수세가 떨어졌다고 다시 심으시는 분들이 발생됩니다. 이런 고민들이 상담이 오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왜 갈수록 맛이 없어지는 걸까? 5년 차쯤 되면 정상적으로 나무를 잘 키웠다면 이제 수세가 안정되고 제맛을 내고 최고의 품위를 내기 시작해야 할 텐데 우리는 왜 5년 차에 다시 심어야 하는 일이 발생이 될까를 고민했는데요. 원인을 찾다가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본을 너무 몰랐고 무시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감하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제 나름의 의견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려면 먼저 샤인머스켓의 품종 특성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식용으로 섭취하고 재배하는 포도종은 유럽종 포도와 미국종 포도인데요. 우리는 이제까지 샤인을 만나기 전까지 미국종에 가까운 캠벨과 자옥을 85% 이상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인머스켓은 미국종이 아닌 유럽종에 가까운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종 포도와 유럽종 포도는 재배 적응 기후와 과일 특성이 너무 다릅니다. 미국종 포도는 영강수량이 1000ml 이상이고 양분이 풍부한 기름진 땅의 원산지입니다. 과일 특성은 씨가 단단하고 껍질이 두꺼우니까 뱉어내야 되죠. 그리고 육질이 무르고 과즙이 많고 당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산도가 높고 향은 여우향, 캠벨향은 생각하시면 되겠고 탄립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캠벨과 자옥이 교잡이기는 하지만 미국종 성격이 강한 포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강수량은 해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은 1000ml에서 1400ml 정도이고 영강수량의 60%가 6월에서 8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하고 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이 미국종 성격이 강한 캠벨과 자옥은 재배하는 데 무난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유럽종 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종 포도의 원산지는 영강수량이 600ml인데요. 얼마 되지 않는 이 강수량도 생육기에는 건조하고 겨울에 비가 집중되어 있고 양분이 많지 않은 척박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는 다르지요. 과일의 특성은 씨가 단단하지 않고 껍질이 얇으니까 껍질째 먹을 수 있죠. 육질이 아삭하고 당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산도가 낮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종과 유럽종의 자생환경과 과일의 특성이 이렇게 거의 상반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샤인머스켓은 교잡종이기는 하지만 유럽종 성격이 강한 포도라는 것입니다. 샤인의 모범 품종은 슈투벤과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를 교배한 품종이고 부보는 카타쿠르칸과 가이츠를 교배한 품종입니다. 이 중에 슈테벤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유럽종 포도입니다. 그래서 샤인은 유럽종 성격이 강한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가 다 같은 포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샤인을 어떻게 재배를 하고 계신가요? 샤인이 유럽종에 가깝다는 것을 많은 교육을 통해 들어서 샤인은 유럽종이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 정작 재배 환경은 미국종으로 그대로 키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품종이 다르지 생육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캠벨과 자옥을 재배하던 환경에 그저 품종만 바꿔 키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모 지역에 강의를 갔었는데요. 교육생 한 분이 내가 캠벨 자옥 농사는 잘 지었는데 샤인 이거는 뭐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3년째 됐는데 꽃이 안 오는 것도 있고 뭐 좀 생리장애도 많고 그렇대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하시냐고 했더니 비료 많이 하지 그래야 잘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캠벨 자옥하던 밭이면은 수년간 비료가 쌓여 있었을 것이고 사인을 재배하실 때도 늘 하던 대로 퇴비, 밑비료, 생육기 비료, 심지어 감사 비료까지 꼼꼼하게 하시는데요. 꽃이 잘 올 리가 없고 포도가 제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비료를 주기보다 축적된 염분을 어찌 빼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종 포도와 유럽종 포도의 근본적인 성격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종 포도는 생육기에 비가 적고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고 제맛을 내는 그런 품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나마 샤인은 유럽종 성격이 강하지만 미국종이 섞인 교잡종이라서 몇 년 끌고는 가는데 자꾸 뭔가 제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순수 유럽종의 경우는 미국종처럼 키울 때에 샤인보다도 더 빨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미국종 포도, 유럽종 포도의 나무 특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종 포도는 조직이 강하고 유럽종 포도는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따라서 유럽종이 미국종보다 내한성이 약합니다. 또 같은 수분 조건에서 유럽종이 미국종에 비해서 잔뿌리 형성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종 포도를 재배를 하실 때에는 잔뿌리 형성이 좋은 대목을 이용한 전목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유럽종 포도는 미국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관이 넓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물관이 넓으면 잎에서 수분을 빨아 당길 때 물관이 좁을 때보다 힘이 많이 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는 빨대와 굵은 빨대가 있을 때 높은 곳에서 물을 빨아 올린다면 가는 빨대가 유리하겠죠. 굵은 빨대는 힘이 들고 물이 올라오다가 끊어질 수도 있고 기포 발생도 많이 되어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물관이 넓은 경우 증산작용이 활발한 고온기, 물이 많이 풀야할 때죠. 그죠?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일소 피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태생적으로 유럽종 포도는 물관이 넓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나 부피 생장이 큰 유럽종 포도를 양수분을 많이 주고 키우면 물관이 더 넓어져서 이런 현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고온기에 아주 불리합니다. 샤인 키우면서 일소 피해가 많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체질이 다 다른데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처음 키울 때부터 이러한 성질을 이해하고 양수분을 적절히 제한하고 살이 찌지 않도록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종 포도는 원래 태생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서 양수분에 민감하지 않고 좀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 그런 체질입니다. 살찌려고 밤에 라면을 먹고 자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캠벨은 해가 지나도 날씬하죠. 그에 반해서 샤인은 양수분이 넉넉하면 한 해만 자라도 지상부가 보기 좋게 큰 나무같이 크는 이유가 이러한 품종의 특성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개원할 때 대비 비료 뿌리고 물 잘 주고 해서 1년 차부터 큰 나무처럼
보기 좋게 큰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해에 지상부가 보기 좋게 잘 자랐으니 당연히 또 추세 조절한다고 2년차부터 지상부의 나무 크기만큼 열매를 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포도는 당연히 2년차부터 수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도가 해가 갈수록 맛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차는 아직 어린 나무입니다. 샤인이 부피 생장이 좋아서 큰 나무처럼 보이지만 아직 어린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도 초등학교 때 성인의 키만큼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가 크고 몸집이 좋다고 그 아이가 어른은 아니잖아요. 2년차에 보기 좋다고 큰 나무가 아니라 이제 겨우 한 해 크고 성목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어른 나무가 되려면 어른이 되었을 때 양수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뿌리량을 늘리고 그 뿌리 속에 잎에서 만든 양분을 차곡차곡 잘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성목대에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우리가 주는 비료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료로 흡수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한정적입니다. 이제 막 척발을 딛고 크려고 하는 나무에 열매를 단다는 것은 너 이제 능력은 그만 키우고 일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몸집이 크니까 돈 벌어 오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한테는 열매가 자식인데요. 사람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는 모든 것이 자식한테 갑니다. 포도나무도 똑같습니다. 전년도 1년차에 조금 벌어놓은 돈, 원래 버는 돈 열매한테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어린 나무가 수확 후에 과연 양분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뿌리 저장 양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포도나무에 있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이것들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5% 이상 차지하는 저장 양분의 중요성보다 무기 양분, 비료를 뭐를 주면은 고품질이 될까? 거기에만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동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남의 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지만 식물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들어서 자기도 살고 자기도 먹고 살고 우리한테까지 줍니다. 이것을 몰랐던 분도 계시고 너무 기본이라서 별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식물이 스스로 만드는 양분이 포도당이죠. 잎에서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합성한 양분이 포도당인데요. 이렇게 만든 양분은 당장 살아가는 데에 쓰고 또 다음 해를 위해서 뿌리와 각 기관에 저장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 저장된 양분은 다음 해에 포도싹이 나올 때 쓰이고 걔네들이 커서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 쓸 때까지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책에 보면은 잎을 6장 정도 키울 때까지 이 저장 양분으로 키운다고 하죠. 그 이후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을 구조화하고 시기에 맞게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키우고 맛있게 하는 데에도 이 광합성 동화 양분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포도의 품질은 사실은 이 저장 양분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내가 주는 비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비료 성분도 없어서는 안 되지만 비료의 필요량은 저장 양분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특히나 포도는 비료 요구도가 다른 작물에 비해서 적다고 합니다. 비료는 아주 일부분 보조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료가 주인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포도밭 비료분이면은 더 주지 않아도
차고도 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넘쳐나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빼는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류장애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킬레이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킬레이트제도 관심이 많으시던데요. 다음에 기회를 봐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가 없던 시절 비료가 나오면서 중수가 되고 품질이 좋아지고 했습니다만 없다가 보조를 해주니까 큰 효과를 나타났던 것인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경지라면 수십 년간 비료를 써서 사실은 지금은 넘쳐서 문제입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습니다. 넘친 것을 모자란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양수분이 넘쳐나서 가을이 되어도 단풍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은 것이지요. 자꾸 주는 게 습관이 돼서 안 주면 허전해서 안 된다 하시면 차라리 시군센터마다 농업용 유용 미생물제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주하시는 게 돈도 안 들고 토양도 좋아지고 돈 버시는 겁니다. 지하수 오염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 퇴비도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 지하수로 관수를 하시는데요. 관수용으로 쓰는 지하수에도 우리가 토양에 뿌린 무기 양분, 특히 이동이 빠른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만 주어도 질소가 충족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고요.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2년차에 많은 열매를 달아서 어린 나무가 벌어놓은 돈, 탄소 동화 양분이죠. 그것을 탈탈 털어 썼는데요. 가을에 얼마나 저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년째가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많은 열매를 답니다. 어릴 때 열매 키우는데 양분을 다 써버리고 고생한 나무가 한 해 더 컸다고 포도를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착과량을 늘리죠. 2년차에 먹을만 하고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3년차에는 조금 아리송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2년차에 좀 과했던 나무는 3년차에 나무의 특성상 몸집은 더 커졌을지 모르지만 열매는 생리장애가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변색기쯤에 바람 빠진 풍선처럼 쭈그레진다든지 당도가 만족스럽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열매를 옳게 키울 만큼의 저장 양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확 후에 저장 양분 축적량도 적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 생리장애의 문제를 무슨 비료가 부족하지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착과를 많이 한 것은 인정하시면서 애를 많이 썼으니까 그 보상을 대비와 비료로 하시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다가 4년차가 되면 완전히 성목 대접을 합니다. 샤인은 색깔 내지 않아도 되니까 두 가지에 세 송이 달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3년차에 있었던 생리장애가 더 심해지고 머스켓 향기는 고사하고 당도도 애매한 그런 포도가 되고 수확기도 점점 늦어지고 저장 양분 축적은 원래도 또 얼마 없겠죠. 속이 텅텅 빈 가난한 나무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차에도 해가 갔다고 나이가 더 먹었다고 좋아질 리가 없고 2, 3년차 이후 같은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결국 농장주님은 이거 수세가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는갑다 하시면서 다시 심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따져고 보면 2년차에 적은 양에 큰 만족을 하고 이후 계속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무기 양분을 섭취하고 탄소 동화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뿌리량과 탄소 동화 양분의
양이 부족한 데 있는데 우리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의 해결 방법을 비료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토양은 간행적으로 주는 많은 양의 비료로 인해서 균형이 오히려 깨어지게 됩니다. 자꾸 준다고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토양에 쓸데없이 자꾸 쌓여만 갑니다. 그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뿌리가 양수분 흡수하는데 역삼투가 생길 수 있고,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좋아질 리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비료가 아니라 저장 양분의 회복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상담이 오면 비료 사는 돈만큼 열매를 달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해 또 그 다음 해에 좀 더 나아질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퇴비 비료값도 몇백 되나 보더라고요.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치면 비료 안 하는 대신에 4,500송이 덜 달면은 나무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토양도 속이 불편했는데 맑은 물만 들어오면은 치료가 좀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식으로 속이 채했는데 그거 치료한다고 보양식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체하겠죠. 해결이 안 됩니다. 차라리 한때 굶는 게 약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키우지 않고 품종의 특성과 식물의 생리를 잘 이해하고 나무를 체질에 맞게 처음 키울 때부터 열매보다 나무의 능력, 즉 잔뿌리 확보와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했다면 4, 5년 차부터 수세가 안정이 되고 최고의 품질이 나올 때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품질 포도 수확을 시작하고 수십 년간 이어갈 수가 있겠죠. 실제로 수년간 화학비료 대비를 하지 않고도 정말 기통차게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릴 때, 그러니까 유목기 때 나무의 능력을 천천히 키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처음 키울 때부터 잔뿌리가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산소가 통하는 공간인 두둑을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해서 창고를 크게 지어 놓고 양수분은 유럽종 포도에 맞게 제한하고, 다음 해에도 열매보다 뿌리량을 늘리고 저장 양분을 축적하는 데 집중하고, 3년 차에도 뿌리량 확보와 저장 양분 축적에 중점을 두고 4년 차부터 달기 시작해서 5년 차에 최고의 양과 고품질 포도 수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뿌리와 저장 양분으로 한 가지의 두 송이도 충분히 조기 수확하고, 그 어렵다는 빨간 포도는 물론 여러 가지 포도 재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억만장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년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억만장자쯤 되면 매년 많은 돈을 써도 표시가 안 나죠. 그리고 포도가 한 가지에 10송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송이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이미 벌어놓은 저장 양분과 그해 만드는 양분으로 키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지어도 됩니다. 많은 양과 저장 양분이 있고 품종의 특성을 이해하면 어떤 포도를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토양에 산소가 있어야 양수분 흡수를 하는 잔뿌리가 발생이 잘 되고 죽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새뿌리는 환경에 따라서 발생되었다가도 몇 시간 안에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뿌리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인데요. 습할 경우 새뿌리 발생도 잘 안 될 뿐더러 잔뿌리가 죽을 수도 있겠죠. 뿌리가 죽었다 살았다 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사에는 저장 양분이 쓰이는데요. 자꾸 뿌리가 죽는 환경이 되면 저장 양분 소모가 많게 됩니다. 토양에 산소가 충분해야 뿌리가 호흡할 수 있고 호흡을 통한 에너지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잔뿌리는 식물의 잎입니다. 포도를 재배를 할 때 보통 농가에서 하는 평면 재배 시 잔뿌리는 산소가 있는
10cm, 20cm 내에 대부분 존재를 합니다. 수분에 따라, 다시 말해서 산소량에 따라서 잔뿌리 분포가 조금씩 달라지죠. 그런데 두둑을 만들고 수분 관리를 잘 하면 10cm, 20cm가 아니라 두둑 높이만큼 전체가 사직과 같은 뿌리로 꽉 차겠죠. 뿌리는 곧 나무의 능력인데요. 잔뿌리가 많은 경우 양수분 섭취에 입이 많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입이 많아서 적은 양의 양수분으로도 식물이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가 있고, 건조에 견디는 힘도 커지고, 물이 많이 필요한 고온기에 관수량을 좀 늘리면 많은 뿌리로 수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정 착과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나무의 능력에 따라 다르죠. 어떤 나무는 3가지에 한 송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나무는 한 가지에 2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당연히 포도는 2년차부터 수확하고 수세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부터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품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나한테 맞게 선택과 타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포도를 재배하는 목적은 소득 창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옳다, 이 방식대로만 해라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 길을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못 가도 당장에 소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나는 처음에는 좀 늦지만 나무를 잘 키워서 어느 시점부터 쭉 지속적으로 고품질 다수확을 하겠다 하면 유목기에 양수분을 적절히 제한하고 열매보다 뿌리와 저장양분 키워나가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과 타협은 농장주님의 몫입니다. 오늘은 왜 샤인머스켓이 해가 갈수록 맛이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유럽종 포도를 원합니다.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기 이전,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는 대부분 미국종 포도를 재배해 왔지만 앞으로는 샤인을 시작으로 유럽종 포도가 대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 환경 조건과 많이 다른 유럽종 포도를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환경과 재배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재배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최승이었습니다.